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르웨이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한 여성이 한국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지금은 독일 명문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는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라센입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고향은 인구 3,000명도 안 되는 정말 조용한 곳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아버지와 함께 항구로 나가 어선을 정비하고 어머니는 마을 도서관에서 일하셨죠. 저희 가족은 4대째 그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마을 밖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유난히 강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제 관심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뭐가 특별하다고?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18살이 되던 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아시아학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 걸 공부해서 뭐가 되려고 하니? 차라리 경영학이나 의학을 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호기심으로 가득한 여행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6개월 정도 있다 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공항의 규모부터가 놀라웠어요. 노르웨이의 오슬로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본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2019년 3월 서울의 봄은 노르웨이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근처 원룸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다양한 음식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모습, 그리고 지하철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교통 시스템까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한국어를 2년간 공부했다고 해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교수님들의 빠른 한국어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학생들과의 대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향 친구들이 보내온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어때? 힘들지? 역시 한국은 우리와 너무 다를 거야. 빨리 돌아와. 거기서 뭘 배우겠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특히 어려웠던 건 한국 사회의 위계 질서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인데 한국에서는 나이와 지위에 따른 예의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예절을 지켜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대학 수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 열정은 대단했지만 저에게는 너무 치열하게 느껴졌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시험 기간만 되면 거의 잠을 자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감기에 걸려서 혼자 아파트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였어요. 같은 과 선배 중 한 분이 제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죽이며 약까지 사다 주면서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친절함 뒤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었고 아무리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도 완전히 이해받기는 어려웠어요. 특히 같은 교환학생들 중에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라는 친구는 특히 심했어요. 한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야. 의료 시스템도 우리보다 뒤떨어지고 사회제도도 낙후되어 있어. 여기서 뭘 배우겠다고 왔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이 나을 텐데.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에 반박하려 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선진국 수준인지 제가 여기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컸어요. 만약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주변 한국 친구들도 저의 이런 불안감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엠마 씨, 한국 생활이 어떠세요? 힘들지 않아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맹장염 의심 증상이었는데 그때의 공포감과 불안감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한국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의사소통은 잘 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2019년 5월 15일 밤 11시경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복통으로 쓰러진 저를 발견한 건 같은 과 선배인 김민준 씨였어요. 그분은 마침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학교에 있다가 제가 쓰러진 것을 보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응급차 안에서 의식이 흐릿했던 저에게 민준 씨는 계속 괜찮아요. 곧 병원에 도착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있던 제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의 신속한 대응에 놀랐습니다. CT 촬영, 혈액 검사, 각종 정밀 검사가 30분 만에 모두 끝났어요. 노르웨이에서라면 최소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말이죠. 다행히 맹장염은 아니었고 심한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준 씨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병문안을 와주셨습니다.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다 주시고 심지어 부모님께 안부 전화까지 드리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분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민준 씨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아프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시겠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군가 저에게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엿본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준 씨는 제게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혼자 지내시느라 외로우실 텐데 이 화초라도 키우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의료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선진적이었고 사람들의 배려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마르쿠스와 함께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야 라며 비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준 씨의 친절함을 경험한 후에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찬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고향 친구들에게 병원 경험을 얘기했더니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정말? 한국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좋아? 그 선배분이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구나.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민준 씨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의 표현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만남을 청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과의 대화가 즐거워졌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압축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민준 씨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중년 아저씨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주역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민준 씨와 가까워지면서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르쿠스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엠마, 너 요즘 너무 한국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여긴 여전히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야. 그의 말에는 나름의 근거도 있었어요. 봐, 아직도 군대를 가야 하는 나라야.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여성 인권도 우리보다 낮잖아. 그리고 회사 문화도 너무 권위적이야. 상사한테 절대 복종해야 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지적들을 들으면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민준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해봤더니 그분도 인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의 편견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한다며? 군대 문화 때문에 폭력적이라고도 하고, 결혼하면 시댁에서 온갖 간섭을 한다는데 그런 후진적인 문화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한국을 너무 이상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준 씨의 친절함만 보고 한국 전체를 판단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부모님도 걱정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야, 너 요즘 그 한국 남자의 얘기만 하는데 괜찮은 거야?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원룸에서 울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르쿠스와 다른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함께 참가하자고 제안했어요. 한복 체험, 전통 차 마시기, 궁궐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좋아, 한국 문화가 어떤 건지 한번 보자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 반응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을 관람할 때 마르쿠스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것 봐, 규모도 베르사유 궁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화려함도 떨어져. 역시 동양 문화는 우리 유럽에 비할 게 못 되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생겼지? 드레스가 훨씬 예쁜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문화가 매력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통차를 마실 때는 더욱 심했습니다. 이게 뭔 맛이야? 그냥 뜨거운 물 아니야? 우리 커피가 훨씬 맛있어. 가이드분이 열심히 차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도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국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마르쿠스는 봤지? 역시 별거 없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정말 볼 게 없는 나라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요? 정말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별할 게 없는 건 아닐까요? 민준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으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철학을 이해해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결국 변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한국에 대한 확신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몇 주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한국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준 씨의 친절함에 감동받아서 전체를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할 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엠마, 요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이 생각보다 별로여서 실망했다고 말하기에는 민준 씨에게 너무 미안했고, 한국이 정말 좋다고 말하기에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특히 어려웠던 건 민준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저에게 친절했지만 저는 점점 어색해졌어요. 혹시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분의 친절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현대사 책을 읽게 되었어요. 6.25 전쟁, 산업화 과정,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6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이야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시민들의 이야기.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 부분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자유와 인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시민들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훌륭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면 왜 마르쿠스 같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걸까? 정말로 제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닐까?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때 문득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엠마야, 진짜 보물은 겉으로 반짝이지 않는단다. 깊이 들여다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지. 할아버지는 어부셨는데 바다에서 건진 조개 껍데기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혹시 한국도 그런 나라가 아닐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국제처에서 일하시는 박선영 교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교수님은 독일에서 15년간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으로 유럽 문화에도 해박하셨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교수님이 제 고민을 금세 알아차리셨어요.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전형적인 문화 충격이군요. 특히 유럽에서 온 학생들은 더 심하게 느끼죠. 정확히 제 상황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교수님은 독일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독일에 갔을 때는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서로 다른 것뿐이지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는 걸요. 그리고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문화는 박물관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한국 가족과 함께 생활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한국을 알게 될 거예요. 교수님의 제안으로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 댁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민준 씨가 부모님께서 엠마 씨를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퇴근 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추석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되었어요. 조상에 대한 예의, 어르신에 대한 공경,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문화가 어때 보이세요? 민준 씨의 어머니가 물어보셨을 때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문화인 것 같아요. 가족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엠마가 이제 진짜 한국을 알게 되었네라고 하셨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예절 문화도 사실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고, 복잡해 보였던 인간관계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따뜻함이 바탕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르쿠스를 비롯한 다른 외국인 친구들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번에는 관광지나 전통문화 체험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민준 씨의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혹시 외국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물론이지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인데 당연히 환영해야죠. 다음으로 대학교 국제처에 연락해서 진짜 한국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관광지 구경이 아니라 한국 가정 방문, 시장 보기, 동네 맛집 탐방 같은 일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말이에요. 박선영 교수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국어 실력도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만 가능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면 더 깊은 대화가 필요했거든요. 매일 2시간씩 한국어 공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도 제 계획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엠마 씨가 한국을 진짜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기뻐요.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건 단순히 문화나 음식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외로울 때 함께해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던 거죠. 이번에는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진짜 한국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르쿠스를 포함해 5명의 외국인 친구들이 참가했어요. 이번에는 민준 씨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한 상 가득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각종 반찬들.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의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친구들도 와, 이거 정말 맛있다며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김치를 못 먹는다고 하자 괜찮아요.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서 따로 순한 음식을 더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잘 드세요. 부족하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라며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식사 후에는 아버지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내용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르쿠스가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과 가족을 위한 희생 정신이에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했거든요. 그날 저녁 친구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네. 집에서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한국 가족의 정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는 전통시장에 함께 갔습니다. 민준 씨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셨는데 시장 상인분들의 인정 넘치는 모습에 친구들이 또 한 번 놀랐어요. 시식도 많이 주시고 외국에서 왔다고 하면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특히 한 할머니가 마르쿠스에게 어디서 왔어요? 독일? 아이고 멀리서 왔네. 이것도 먹어봐라며 호떡을 하나 더 주시는 모습을 보고 마르쿠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걸 정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말하는 톤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무시하는 태도는 사라졌어요. 한국도 나름의 매력이 있네.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긴 하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순탄해 보였던 상황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뉴스에서는 연일 갈등 상황을 보도했고 양국 국민들의 감정도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이 사건을 빌미로 다시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봐, 결국 아시아 나라들은 이런 식이야. 과거사 때문에 계속 싸우잖아.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무슨 자존심을 부리는 거야? 더 심각한 건 다른 친구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엠마,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 맞아? 이런 식으로 외교 갈등을 처리하는 게 성숙한 나라가 하는 일이야?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르웨이에 있는 부모님도 걱정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엠마야, 뉴스 봤니? 한국이 지금 일본이랑 무역 전쟁 중이래. 거기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분도 착잡한 표를 지으셨어요. 사실 저희도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요. 하지만 역사에 아픈 상처가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분의 말에서도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었어요. 저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 걸까?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일본을 싫어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객관적인 제3자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쌓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없어졌어요.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쿠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엠마,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국은 결국 감정적이고 후진적인 나라야. 네가 좋아하는 그 오빠도 결국 편견에 가득 찬 한국 남자일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제가 모든 걸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한국에 대한 제 감정들이 모두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는데 민준 씨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전혀 달랐어요.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슬픔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할아버지를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고 어머니는 고생고생하며 나를 키우셨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겪으신 고통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아직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오히려 경제 제재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만 정의로운 해결을 원할 뿐이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에 대한 요구라는 것을요. 마치 제가 노르웨이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가 있다면 분노할 것과 같은 마음이었죠. 또한 불매운동 과정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성숙함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에게는 여전히 친절했고 일본 문화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일 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종차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르쿠스와 다른 친구들에게 진실을 전해야겠다고요. 편견과 오해에 기반한 비판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르쿠스,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한국에 대해 하는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거야. 마르쿠스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안다고 그래? 너는 그냥 한국 남자에게 빠져서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거야. 그때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사람들의 따뜻함, 가족 문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역사적 아픔까지. 3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던 마르쿠스도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줄 때는 할 말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 하고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그 대화 이후 마르쿠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엠마,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르쿠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한국 뉴스를 볼 때도 왜 그럴까? 라고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르쿠스가 직접 민준 씨에게 사과한 일이었어요. 제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무례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했네요. 민준 씨는 괜찮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라며 너그럽게 받아주셨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르쿠스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도 한국 문화 동아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한 학기를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가기 전에 작별 파티를 열었어요.
민준 씨의 가족들,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 그리고 마르쿠스를 비롯한 외국인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르쿠스가 한국어로 인사말을 준비해 온 건 정말 놀라웠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친구가 된 걸 보니 정말 기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해낸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공은 제 자신의 변화였어요. 한국에 와서 겪었던 모든 혼란과 갈등들이 결국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편견을 극복한다는 것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 거죠.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모든 게 소중한 경험이었어.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또 돌아올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간 후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제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거든요. 엠마, 많이 달라졌네.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어머니가 저를 보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가치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했는데 한국에서 경험한 가족, 문화와 공동체 정신이 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대학교로 복학한 후에도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되었어요. 민준 씨와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꾸준히 소통했습니다. 특히 마르쿠스는 독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자주 질문했어요. 대학교에서 아시아학 수업을 들을 때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교수님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엠마,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워온 것 같네요. 발표 내용이 훨씬 깊어졌어요. 실제 경험에 바탕한 지식은 책으로만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친구들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런 나라구나.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져.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교육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놀라워했어요. 정말 응급실에서 30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다고, 대학 등록금이 우리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부모님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남자와 연락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점점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거든요. 민준이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네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한국어가 개설을 위한 서명 운동이 있었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을 학교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그 결과 실제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첫 수업에 30명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찼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 대학교에서 주최한 문화교류 경험 발표회에 참가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는데 200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했어요. 발표 제목은 편견을 넘어 진실을 발견하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부터 시작해서 실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한국의 진정한 모습까지 솔직하게 들려드렸어요. 특히 한국의 압축 성장 이야기를 할 때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6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IT 강국, K-팝과 한국 드라마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강국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한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성장하려는 공동체 정신이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국 가족 문화가 정말 그렇게 따뜻한가요? 한국어 배우기 어렵지 않나요?
모든 질문에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였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택한 게 아니라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거든요. 발표 이후 노르웨이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제 이야기를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노르웨이 대학생이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그 기사를 본 다른 대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베르겐 대학교, 트로네임 대학교 등 여러 곳에서 제 경험담을 듣고 싶어 했어요. 매번 강연할 때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내 한국문화원에서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국 문화 소개 행사에서 실제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거였죠. 그 행사에서 만난 다른 한국 체험자들과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의 변화가 가장 큰 성과였어요. 이제는 한국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부모님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민준이 가족에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2020년 저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1년 반 동안의 원거리 연애를 통해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부모님도 민준 씨를 직접 만나본 후 정말 좋은 사람이네라며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나 교환학생이 아닌 한국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말이죠. 한국에서의 두 번째 생활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가 낯설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다문화 가정의 적응과 통합이었어요. 제 자신의 경험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죠.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생생하게 분석할 수 있었거든요. 연구 과정에서 많은 다문화 가정을 만났는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경험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편견과 오해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도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술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2021년에는 독일 민헨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동서양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노르웨이에서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도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계속 유지했어요. 민준 씨와는 매주 화상통화를 했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한국 문화를 독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대학에서도 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노르웨이 출신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는 게 특이한 케이스였거든요. 교수님들도 제 연구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다른 나라 문화를 체험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 거죠.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표면적인 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게는 평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저를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5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순진한 노르웨이 소녀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유학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운명의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깨달은 가치들이 모두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특히 민준 씨와의 만남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연인을 만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결혼 생활도 매일매일이 문화 교류의 연속이에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소중합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면서도 한국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반응을 듣거든요. K-팝이나 K-드라마로만 한국을 아는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려줄 때마다 뿌듯합니다.
제 박사 논문도 곧 완성될 예정인데 제목은 편견을 넘어선 문화 간 이해 한국과 유럽의 상호 인식 변화 연구예요. 제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분석해서 문화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학술적으로 정리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가 완성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진정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2024년 여름 드디어 제 고향 노르웨이로 민준 씨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민준 씨에게 제가 자란 곳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부모님도 사위를 직접 만나뵐 기회를 학수고대하고 계셨어요. 인천공항에서 오슬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준 씨는 설렘과 긴장이 반반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부모님께서 저를 좋아해 주실까요? 하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데요? 라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오슬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민준 씨를 보자마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민준아, 정말 반가워. 엠마가 얼마나 너 자랑을 했는지 몰라라고 영어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민준 씨도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제가 미리 가르쳐드린 노르웨이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고향 마을로 가는 길에 민준 씨는 노르웨이의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산과 바다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은 처음 봐요. 피오르드의 웅장함과 끝없이 펼쳐진 숲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부모님도 민준 씨의 진실한 마음을 금세 알아차리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민준, 엠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눈빛에서 느껴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준 씨는 네, 엠마는 제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사람이에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대답하셨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북부 노르웨이의 트롬세로 향했습니다. 오로라를 보러 가는 거였어요. 민준 씨는 오로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기대가 큰 상태였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초록빛 커튼이 춤춘다는 게 믿어져요? 하고 신기해하시더라고요. 트롬스에 도착한 첫날 밤, 날씨가 맑아서 오로라 관측의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현지 가이드와 함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였지만 민준 씨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밤 10시경 하늘에 희미한 초록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요. 가이드가 외쳤을 때 민준 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오로라를 보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감탄사를 연발하시더라고요. 오로라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늘 전체가 초록과 보라빛으로 물들었어요. 마치 천사들이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엠마, 고마워요. 이런 아름다운 걸 보여줘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감동을 민준 씨도 노르웨이에서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구나.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우리가 각자의 아름다움을 나누며 더 풍요로워지는구나. 오로라를 본 후 며칠간 우리는 노르웨이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민준 씨는 특히 노르웨이의 프리루프츠리브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날씨에 상관없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특별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하이킹을 갔을 때 민준 씨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자연 사랑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등산할 때 보통 정상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서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맞아,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통 루테피스크를 맛봤을 때는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 씨가 한 입 먹고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건 정말 독특한 맛이네요 라고 애써 웃음을 참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모습이 귀여우셨는지 민준,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노르웨이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이웃분들이 민준 씨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신 거예요. 엠마의 남편이구나.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여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뻘 되시는 올레 할아버지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 나도 젊었을 때 한국 전쟁의 의료진으로 파견된 적이 있거든. 그때 본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준 씨는 깊이 고개를 숙여 그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렸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 소개 시간을 가졌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민준 씨가 한국의 가족 문화, 예의, 그리고 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특히 노인분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씀에 한 할머니가 요즘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게 많겠구나라고 감탄하셨어요. 민준 씨는 하지만 노르웨이의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도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라고 겸손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날 부모님께서 민준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나무 조각상이었어요. 이건 바이킹의 수호신이야. 엠마와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선물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선물처럼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의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는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어머니가 민준아, 엠마 잘 부탁해.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한국과 노르웨이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준 씨가 제게 말했어요. 이번 여행으로 엠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도우며 사는 마음은 어디나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고 한국 문화의 진수를 체험해 보세요. 분명히 저처럼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작은 경험담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